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정희 낭독학교 성우 송정희입니다. 저희 일요일 아침 7시에 매주 열었었던 낭독 책방, 오늘은 또 낭독회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 단편 문학선이에요. 봄볕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작가들이 또 이 단편에서 이 봄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낭독가들이 오늘 이 아침 목소리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낭독가입니다. 이정수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낭독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처럼 짧고 봄처럼 선명한 이야기들 9편을 가지고 아, 8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날 거고요. 저는 봄에 취해 유람선에서 고백하려는 남자와 이를 가로막는 의문의 남자 이야기를 그린 모파상의 봄날을 읽어볼까 합니다. 음, 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계문학 단편선 봄볕 아래에서 기드 모파상 외의 8인 출판사 다정한 책 봄날 기드 모파상 1850년에서 1893년 프랑스 노르망디 출신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다. 여자의 일생, 비계덩어리 등 일상 속 인간의 욕망과 위선을 예리하게 포착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문체와 날카로운 통찰은 현대 단편문학의 흐름을 제시했다. 짧은 생애 동안 3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기며 프랑스 문단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따뜻한 날들이 찾아오고 땅이 다시 깨어나 푸르러지며 봄내음 가득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 가슴속 깊이 스며들 때 마음 깊은 곳까지 퍼져나가는 듯한 순간이 온다. 그 순간 막연한 행복에 대한 갈망이 인다. 어디론가 달려가고 싶고 무작정 길을 나서고 싶고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나고 싶고 봄을 온몸으로 마시고 싶어진다. 지난 겨울이 유난히 혹독했기에 5월이 오자 봄의 기운이 마치 취기처럼 강렬하게 나를 휘감았고 넘쳐 흐르는 수액처럼 내 안에서 솟구쳤다. 어느 아침 잠에서 깨어 창밖을 보니 이웃집 지붕 너머로 푸른 하늘이 햇빛에 환하게 빛나며 펼쳐져 있었다. 창가에 매달린 카나리아가 지저귀고 층마다 가정부들은 노래를 흥얼거렸으며 거리에서는 들뜬 소음이 흘러나왔다. 마치 축제가 열린 듯한 분위기에 이끌려 나는 목적지도 없이 집을 나섰다.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모두 미소를 띠고 있었다. 따스한 봄빛 속에서 행복이 가득 번지는 듯 했고, 도시 위로 사랑의 기운이 들어온 바람처럼 퍼져나가는 듯 했다. 차림의 젊은 여성들은 눈빛에 감춰진 다정한 기운을 띠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한층 더 우아했다. 그 모습들이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어떻게 왜 그곳으로 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느새 생강가에 도착해 있었다. 쉬렌으로 향하는 증기선들이 강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갑자기 나도 숲속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바토무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볐다. 봄의 첫 햇살은 마치 강한 손길처럼 사람들을 집 밖으로 이끌어내었고 모두가 분주히 오가며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 옆에도 누군가 있었다. 아마도 파리 특유의 세련된 매력을 지닌 작은 노동자일 것이다. 그녀는 상냥한 태도를 지닌 귀여운 금발의 여인이었다. 관자놀이를 따라 곱슬곱슬한 머리칼이 단정하게 말려 있었고,
빛이 결을 이룬 듯한 금발이 귓가를 타고 흘러내려 목덜미까지 닿아 있었다. 바람이 불 때면 머리칼이 살짝살짝 춤을 추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가늘어져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차마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이 서려 있었다. 수없이 입맞춤을 퍼붓고 싶은 저항할 수 없는 욕망이. 내가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자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황급히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 순간 입가 한쪽이 살짝 움푹 들어가며 막 피어날 듯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세한 움직임이 만들어낸 실크처럼 부드러운 옅은 빛깔의 간단한 솜털이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잔잔한 강물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공기에는 포근한 평온함이 감돌았고 생명의 속삭임 같은 미묘한 웅성거림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내가 계속 응시하자 수줍은 듯 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히 귀여운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 속에는 내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끝없는 다정함이, 우리가 꿈꾸는 모든 시적 순간이,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 헤매던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미친 듯이 두 팔을 벌려 그녀를 어디론가 데려가 사랑의 속삭임을 부드러운 음악처럼 그녀의 귀에 속삭이고 싶었다. 입을 열어 그녀에게 말을 걸려던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평범한 인상의 남자가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에게 드릴 말씀 있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그가 이를 눈치챘는지 말을 덧붙였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배의 반대편 끝으로 갔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겨울이 오면 날씨가 추워지고 비와 눈이 내릴 때 의사들은 매일같이 조언하죠.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감기, 기관지염, 늑막염을 조심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온갖 대비를 합니다. 플란넷 속옷을 입고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따뜻한 신발을 신죠. 하지만 그런데도 두 달 동안 침대에 알아눕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봄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나뭇잎이 돋고 꽃이 피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들판의 향기가 퍼지며 알 수 없는 감상과 설렘이 밀려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조심하세요. 사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온갖 계략이 숨겨져 있고 모든 무기가 날카롭게 벼려져 있으며 교묘한 함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사랑이 당신을 덮치려 합니다. 감기나 기관지염, 늑막염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사랑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주어 말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해마다 정부가 이런 경고문을 벽에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조심하십시오. 마치 벽에 페인트 조심이라고 써놓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지 않으니 제가 대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덧붙였다. 조심하세요. 사랑이 당신을 덮치려 합니다. 지금 당신은 사랑에 빠지려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추운 겨울날 팽이네 코가 얼어붙는 것을 보면 누군가 경고해 줍니다. 저 역시 같은 의무를 느낍니다. 나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최대한 점잖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가 갑자기 몸을 움찔하더니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다. 오, 선생님, 선생님. 만약 어떤 사람이 위험한 물가에서 익사하려 한다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합니까? 들어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남자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이분은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다음 이야기들도 재미있습니다만 다음 낭독가를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계화 선생님. 안녕하세요. 송계화입니다. 저는 뾰족한 새순내 연두빛과 또 벚꽃으로 시작한 4월의 봄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그런 사랑스러운 저의 봄과 꼭 맞는 이 책으로 한껏 봄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낭독하는 작품은 오헨리 작가의 봄 한 접시입니다. 먼저 오헨리 작가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반전 결말과 따뜻한 인간애를 그린 작품으로 널리 사랑받는 단편소설 작가입니다.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 등에서 평범한 인물들의 삶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그렸으며 오헨리식 반전으로 현대 단편 문학의 전형을 세웠습니다.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수백 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오헨리 작가의 봄 한 접시. 이 글의 사라는 뉴욕에서 춥고 지루한 겨울을 버텨내고 있는 프리랜서 타자수입니다. 그녀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서 보름째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슬픔 가득한 그녀 앞에 나타난 연인 월터. 그는 어떻게 그녀를 찾았을까요? 그 몽글몽글한 사연이 담긴 봄 한 접시를 이제 낭독하겠습니다. 사라는 메뉴판을 앞에 놓고 울고 있었다. 뉴욕에서 한 여자가 식당 메뉴를 보고 눈물을 흘리다니. 사라가 세상과 벌인 가장 빛나는 전투는 슐렌버그의 홈 레스토랑과 맺은 계약이었다. 그 식당은 그녀가 새들어 사는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 바로 옆에 있었다. 사라는 깔끔하게 타이핑된 메뉴판을 슐렌버그에게 내밀었다. 전체 요리에서 시작해 외투와 우산을 꼭 챙기세요까지 정확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보기 좋게 배열되어 있었다. 슐렌버그는 마치 새 세상에 발을 들인 사람처럼 감격했다. 그리고 사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흔쾌히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녀는 매일 저녁 식사를 위한 새 메뉴판을 만들고 음식이 바뀌거나 청결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아침과 점심 메뉴판도 새롭게 작성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슐렌버그는 하루 세끼 식사를 사라의 방까지 배달해 주기로 했다. 이 계약은 모두에게 만족스러웠다. 슐렌버그의 손님들은 여전히 음식의 맛과 정체를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먹는 음식이 뭐라 불리는지는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라는 춥고 지루한 겨울을 버틸 끼니를 손에 넣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이었다. 지난 여름 사라는 시골에 갔다가 한 농부와 사랑에 빠졌다.
사라는 써니브룩 농장에서 보름을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녀는 농부 프랭클 씨의 아들 월터를 사랑하게 되었다. 어떤 농부들은 이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다시 농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월터 프랭클린은 현대적인 농업인이었다. 그는 외양간에 전화기를 설치해 두었고 캐나다의 밀 수확량이 달이 기울 때 심은 감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정확히 계산할 줄 알았다. 월터는 산딸기가 우거진 그늘진 오솔길에서 사라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그녀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사라의 머리에 얹을 민들레 화관을 엮었다. 월터는 노란 민들레가 그녀의 갈색 머리칼과 얼마나 아름답게 어우러지는지 한없이 찬사를 보냈다. 사라는 화관을 머리에 그대로 두고 밀짚 모자를 손에 들고 가볍게 흔들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봄이 오자마자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월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라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타자기를 두드렸다. 사라는 메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디선가 밀려오는 깊은 슬픔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차올랐다. 눈물 방울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사라는 타자기 스탠드 위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녀는 월터에게서 보름째 편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다음 메뉴가 민들레였다. 달걀을 곁들인 민들레 요리. 하지만 달걀은 중요하지 않았다. 월터가 그녀의 머리에 씌워주었던 노란 민들레였다. 그들이 함께한 가장 행복한 순간의 상징이었다. 봄을 알리는 꽃이자 이제는 그녀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드는 꽃. 사라는 눈물을 삼키고 다시 타자기를 두드렸다. 메뉴 카드를 끝내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들레의 노란 빛이 가슴속에 맴돌았다. 그녀의 손은 멍하니 타자기 키를 어루만졌다.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초록빛 들길에서 젊은 농부와 함께 걷고 있었다. 하지만 곧 뉴욕의 현실이 그녀를 붙잡았다. 타자기는 다시 경쾌한 소리를 내며 맨해튼의 차가운 길 위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덜컹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집주인이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아래쪽 복도에서 낯익은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라는 책을 바닥에 내팽개친 채 곧장 문을 열고 달려나갔다. 왜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왜? 사라가 울면서 물었다. 뉴욕은 정말 넓은 도시군요. 월터 플랭클린이 말했다. 일주일 전에 당신의 예전 주소로 찾아갔어요. 당신이 목요일에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불길한 금요일은 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 계속 경찰까지 동원해서 당신을 찾아다녔어요. 난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사라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편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날 찾았어요? 젊은 농부는 봄 햇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저녁에 옆 건물에 있는 홈 레스토랑에 갔었어요. 꼭 알 필요 없는 얘기지만 난 이맘때쯤이면 채소 요리 한 접시가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타자기로 잘 찍어낸 메뉴판을 훑어보았어요. 양배추 아래에 양배추 아래에까지 이르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주인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 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난
당신의 타자기가 찍어낸 위로 삐딱하게 올라간 대문자 W를 어디에서든 알아볼 수 있어요. 월터가 말했다. 아, 하지만 민들레에는 W가 없잖아요. 사라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월터는 호주머니에서 메뉴카드를 꺼내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다. 사라는 그것이 자신이 그날 오후 처음으로 타자를 친 카드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오른쪽 위에는 그녀의 눈물 방울이 떨어져 남긴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초원에서 피어나는 그 꽃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녀의 손은 그날의 추억에 이끌려 엉뚱한 글자를 두드리고 말았다. 붉은 양배추와 속을 채운 피망 사이에 적혀 있던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사랑하는 월터, 삶은 달걀을 곁들인.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권태현 낭독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현입니다. 제가 읽을 이야기는 어느 노부인이 35년 전 이야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짧은 단편이에요. 20살 전후의 자매가 사랑에 대해 갖는 기대와 환상과 두려움을 가짜 편지라는 매개체로 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초 일본 배경이다 젊은 여성들이 등장인물로 하고 있어 저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였지만 이야기가 조용하고 담담한 데 비해서 청춘, 사랑, 죽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불러일으키는 강한 에너지가 오히려 깊이 있게 와닿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의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벚나무와 휘파람, 다자이 오사무, 1909년에서 1948년. 일본 아오모리현 출신, 불안하고 방황 많은 삶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일본 근대문학의 대표 작가다. 인간 실격과 사양 등 자전적 색채가 짙은 작품을 통해 무너지는 자아와 시대의 불안을 섬세하게 드러냈다. 요즘처럼 벚꽃이 지고 나무에 새잎이 돋아날 무렵이면 나는 어김없이 그때를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내가 18, 여동생이 16일 때 시내마현 서쪽 바닷가에 있는 인구 2만 명 남짓한 성아래의 자그마한 도시의 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형편에 맞는 횟집을 구하기 어려워 시내 변두리 산에 닿을 듯 말 듯 외진 곳에 오독하니 선 절의 별채에 있는 방 2개를 빌려 거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나와 다르게 얼굴이 아주 예쁘고 머리도 긴데다 무엇이든 척척 잘하는 총명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바닷가의 그 자그마한 도시로 부임한 지 2회째가 되던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여동생은 18, 나는 20살이었지요. 이것은 그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즈음 여동생은 야윌 대로 야위고 쇠약해져서 스스로도 얼마 버티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아챈 듯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별것도 아닌 일로 생트집을 잡아 어리광을 부리는 짓도 하지 않아서 나로서는 그 점이 오히려 괴로웠습니다. 언니, 이 편지 언제 왔어? 순간 나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 왔냐고. 여동생은 별 생각 없이 묻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황급히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 네가 잠들었을 때야. 너 웃으면서 자더라. 그래서 네 머리맡에 살짝 놔뒀지. 몰랐어?
그 대여세 전 나는 여동생의 옷장을 살그머니 정리하다가 서랍 맨 안쪽 깊숙한 곳에 초록색 리본으로 단단히 묶어 감춰둔 편지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리본을 풀어서 읽어보고야 말았습니다. 얼추 30통쯤 되는 편지는 모두 그 MTC한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 통씩 날짜 순으로 읽어나가다 보니 나조차 왠지 모르게 즐거워서 마음이 들썩들썩한 데다 이따금 너무 생뚱맞은 내용에 혼자 키득키득 웃게도 되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나 자신에게도 넓고 커다란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 무렵은 갓 20살이 된 젊디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입 밖에 낼 수 없는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30통 남짓한 편지를 마치 계곡물이 시원스레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쭉쭉 읽어 나가다 지난해 가을에 받은 마지막 한 통의 편지를 읽던 중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MT는 바닷가 성 아래의 그 자그마한 도시에 사는 가난한 시인인 듯한데 비겁하게도 병에 걸린 사실을 알자마자 여동생을 버렸던 모양입니다. 편지에도 이제 서로 잊어버립시다 같은 잔혹한 말이 아무렇지 않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뿐 그 뒤로는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은 상태인 듯해서 나만 평생 입 다물고 있으면 여동생은 깨끗한 소녀인 채로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싶어 나 혼자서만 괴로움을 가슴에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여동생이 더욱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언니, 읽어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여동생이 솔직하지 못한 게 진심으로 미웠습니다. 읽어도 돼? 나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나는 대충 훑어보면서 소리내어 편지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까지 마냥 참으며 당신에게 편지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오로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시를 지어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당신의 집 담장 밖에서 휘파람을 불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 저녁 6시에 휘파람으로 구남 행진곡을 불어드리지요. 나는 휘파람을 곧잘 분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내일 MT. 언니, 나는 알고 있어. 여동생이 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고마워, 언니. 이거 언니가 쓴 거지? 언니, 걱정 안 해도 돼. 여동생은 신기하게도 차분하게 숭고할 정도로 아름답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 초록색 리본으로 묶어놓은 편지 다 읽은 거지? 그거 다 거짓이야. 너무나 쓸쓸해 재작년 가을부터 혼자 그런 편지를 써서 내게 붙였어. 언니, 나를 바보로 여기지 말아줘. 청춘은 아주 아주 소중한 거야. 병에 걸리고 나서 그걸 확실히 깨닫게 됐어. 자기 앞으로 편지를 쓰다니 얼마나 추리한 짓이야. 나 자신이 한심스러워. 바보 같고. 실제로 남자와 대담하게 사귀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누군가 내 몸을 꼭 안아주기를 바랐어. 언니,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애인은커녕 그 어떤 남자와도 이야기를 나눈 적 없어. 언니도 그럴걸? 언니,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무 영리하게 살고 있다고. 아, 언니, 죽기 싫어. 내 손끝이, 머리카락이 가여워. 죽는 게 싫어. 너무나 싫어.
나는 여동생을 살포시 안아주었습니다. 자꾸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그때 들렸습니다. 낮고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들린 것은 구남 행진곡의 휘파람이었습니다. 여동생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감에 옴짝달싹 못하고 더 힘껏 끌어안은 채 절집 마당에 새잎 돋은 벚나무 너머에서 들려오는 신기한 휘파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신은 있다. 틀림없이 있다.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동생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단편을 부분 발췌해서 전체를 다 들려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낭독가님은 홍현진 낭독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홍현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시그리드 운세트의 두 소녀인데요. 이 작품은 시그리드 운세트가 쓴 작품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로 시그리드 운세트 작품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음, 되게 신기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도 작품이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시프와 엘라라고 하는 두 소녀의 이야기로 이제 중심이 되어서 쓰여져 있는데 이 두 소녀의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이 소녀의 이야기 전에 전반부에 쭉 흘러나오는 이 소개의 이야기가 훨씬 더 제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어, 이 앞부분이 세속적인 어른들과 순수한 어린아이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묘하게 대조되면서 섞이면서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순수함 속에서도 어른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이는 그런 뒷부분에 이어지는 이야기하고 묘하게 얽혀서 저는 전반부의 이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었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해 가면서 자신들이 또래 안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또 외부의 이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이렇게 잡아가는지가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지 않는 뒷부분에 시프와 엘라의 이 이야기는 정말 어,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담아놓고 있어서 굉장히 놀라면서 아, 이래서 작가가 필요하구나. 제가 사실 이 봄볕 아래에서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낭독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거는 세상에 왜 작가가 필요한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깊게 깨달았습니다. 네. 어, 지금부터 제가 이 두 소녀의 전반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소녀, 작가 시그리트 운세트. 시그리드 운세트는 덴마크에서 태어나 노르웨이에서 활동한 작가로 중세 북유럽을 배경으로 여성의 삶과 내면을 깊이 탐구했다. 대표작 크리스틴 라브란스타터는 3부작은 사실적 묘사와 심리적 통찰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사랑과 결혼, 전통과 신앙의 갈등을 치열하게 그렸다. 192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북유럽 문학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리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뻗은 두 개의 주요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지만 생각보다 조용한 편이다.
게다가 꽤 어두침침해서 기분 좋은 거리라고는 할 수 없다. 그곳에서 풀 하나 나뭇잎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녹색 식물이 없고 회색 아파트 단지의 침침한 뒷마당으로 통하는 검은색 문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거리가 끝나는 모퉁이에는 커다랗고 아름다운 보리수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옆에는 낮고 아담한 목조주택이 있다. 그 양옆으로 안이 보이지 않게 반사유리와 벽돌로 지은 흉측한 신식 상가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또 거리가 시작되는 위쪽, 교회 근처 공터 옆에 자리한 오래된 묘지에는 키 큰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다. 그 거리는 어른들의 눈에는 슬프고 칙칙하게 보였지만 아이들에게는 여느 곳과 다르지 않게 놀기 좋은 장소였다. 아이들이 사는 어두컴컴한 아파트 입구들은 제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토라의 집 입구는 줄넘기를 하기에 좋았고, 시푼의 집 입구는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에 널찍한 공간이 있어 마치 사방치기를 위해 마련된 듯했다. 잉게보르그가 사는 계단 아래층의 아주머니는 성격이 무척 심술궂어 아이들이 입구에서 떠들며 놀고 있으면 어김없이 달려와 소리를 지르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녀가 화를 내는 모습을 오히려 재미있어 했다. 어른들은 그 거리를 사회적 신분 상승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슬픈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 즉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중산층의 삶터로 여겼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가장 환한 쪽에 있는 방을 항상 깨끗하게 정돈해 두고 손님이 오면 그곳으로 안내하곤 했다. 반면 가족들은 마당이 보이는 어둑한 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잤다. 그곳은 어머니들의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아이들이 숙제를 하며 책 읽는 소리로 채워지기도 했다. 골목길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들은 단 1회례를 마저 재어가며 비교하는 구두쇠 같은 손님들도 마다하지 않고 간절히 기다리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이들이 다음 달 성적이 좋으면 꼭 사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을 만큼 탐나는 물건들이 가득했다. 유제품 가게의 초콜릿바, 연습장과 펜촉을 파는 아주머니의 가게에 있는 매끈한 표지의 잡지들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은 수많은 문학작품을 읽고 그 내용을 잊어버렸어도 칭가루루 원시림의 그림자나 궤도신사 스탠포드경 같은 책의 멋진 표지 그림은 오래도록 기억했다. 물론 아이들은 다음 달이 되어도 그런 책을 살 수 없었기에 그 내용을 상상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지어내곤 했다. 아이들이 대도시의 돌멩이 사이에서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 미래가 있다는 것만 깨닫는다면 세상의 어느 곳에서든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 미래라는 것이 여름방학처럼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아이들은 그것을 결코 짧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겐 일주일도 긴 시간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등굣길을 두세 번 오가고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같은 가게에 몇 번만 다녀와도 그곳을 보금자리로 여기며 자신만의 표식을 남긴다. 어느 집 창가의 꽃화분, 마당에 있는 덤불, 가게 앞에 붙은 마가린 광고까지도 그들의 삶 일부가 된다. 아이들은 그것들을 떠올리며 환상을 품고 사랑하고 동경하며 그 안에서 동화를 읽어낸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린 뿌리는 너무 자주 뽑혀 생소한 곳으로 옮겨지고 또다시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는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이들은 그것에 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낯선 곳의 새로운 분위기를 즐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 젖어드는 과정에서 세련되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느낀다.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즐기는 아이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누린다. 특히 도시의 아이들은 이런 즐거움을 더 자주 경험한다. 이들은 어른이 되기 전부터 감정이 풍부한 다양한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 뒷부분에 시프와 엘라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낭독과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는 송계화입니다. 제가 읽을 책은 수잔 글래스펠의 빛이 머무는 곳에서입니다. 수잔 글래스펠은 미국 아이오와 출신으로 사회 정의, 젠더 문제, 여성의 연대를 주제로 한 작품들로 주목받은 미국 현대 희곡의 선구자입니다. 여러 단편 소설과 희곡, 트리플스 등에서 여성의 시선으로 가부장적 사회 불평등과 침묵 속 저항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그의 작품인 빛이 머무는 곳에서는 은퇴를 앞둔 노 교수의 소회와 사랑하는 제자의 존경과 애정이 섬세히 그려진 글입니다. 놓칠 수 없는 많은 문장들과 열정의 시간들을 갈무리하는 노 교수의 모습에서 세대가 이어져가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빛이 머무는 곳에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을 타고 들어온 나무 향기가 속삭이듯 퍼졌고 눈앞에는 5월의 찬란한 캠퍼스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층 더 힘차게 불어온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불현듯 전혀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는 올해로 73이었다. 오늘 그의 영민에는 유난히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는 지쳐 있었다. 세계의 철학자들이 영혼의 불멸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를 또다시 설명하는 일이 버겁게 느껴졌다. 그래서 언제나처럼 생각이 무거워질 때면 자연스레 그레타 로링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늘 그의 관심을 일깨워 주었고 흐릿해지는 생각을 맑게 정리해 주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아끼는 학생이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쳐 왔지만 그를 이렇게까지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 그 자신을 붙들어준 학생은 없었다. 지금도 그녀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오늘의 눈빛에는 기대보다는 불안이 먼저 읽혔다. 그녀는 그가 계속해서 영혼의 불멸에 대해 이야기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는 그런 요청에 익숙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마치 그녀가 그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의 얼굴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어루물어졌고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살짝 젖은 그녀의 시선이었다. 그는 1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앉아 방금 들은 학생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리고 마침내 탁자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이사회 서기에게 보낼 사직서를 써내려갔다. 짧고 간결한 편지였다. 이제는 자신보다 더 젊은이들이 학교에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으리라 믿으며 이번 학년이 끝나는 시점에 물러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평생 그래왔으니 이번이라고 다를 건 없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이제야 그는
그레타의 불안한 눈빛과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흐려지는 그의 사고를 붙들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지, 젊고 단단한 에너지가 점점 쇠약해지는 그의 모습 앞에서 얼마나 큰 무력감을 느꼈을지, 가장 아끼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그런 변화를 알아채게 된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삶이 지닌 가장 냉정한 진실일지도 몰랐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려 했었다. 비통해하지 않고 가능한 한 조용하게, 담백하게. 그가 마주한 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누구나 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멈추는 것이다. 말처럼 단순한 일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다. 삶은 사람을 소진시킨다. 고귀한 목적이 아니라 거칠고 냉정한 방식으로. 인간이 아무리 그럴듯한 의미를 더 씌우려 해도 결국 삶이란 한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고 더는 필요 없을 때 밀어내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넉넉한 마음으로 주었고 아무리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도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단 하나였다. 이제 당신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그것은 누구의 잔인함도 아니었다. 오히려 더 아픈 것은 그것이 특정한 누군가의 배신이 아니라 그저 삶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레타, 믿을 수 있겠니? 그는 마치 손끝을 스쳐가듯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물었다. 이렇게도 힘든 일인 줄은 몰랐어. 이제는 내가 물러나고 더 젊은 사람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렇게 벅찰 줄이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녀는 담담하게 그러나 다정하게 말했다. 아마 직접 그 순간을 맞이해 보기 전엔 누구도 쉽게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뜻밖의 위안처럼 다가왔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직접 경험으로부터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에게도 남은 자산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솔직함에 깊은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거짓된 위로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고마웠다.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녀의 태도야말로 이 순간을 진정한 의미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냉정함이 아니라 따뜻한 존중이 있었다. 그 순간을 아끼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조용한 존엄과 품격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올곧은 지성과 흔들림 없는 품위를 위해 쌓아온 그의 세대 역시 결코 헛된 길을 걸어온 게 아니었다. 만약 그들이 남긴 가치가 이 세상에 그레타 같은 사람 몇 명이라도 남겨둘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시선은 자신에게서 그녀에게로 옮겨졌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그녀였다.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한 그는 그녀를 통해 남아있을 것이다. 그녀에게 남긴 것이 있는 한 그는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다.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고 깊은 애정이 스며 있었다. 선생님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선생님 덕분에 이 세상의 삶이 더 깊고 넓어졌으니까요.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저녁빛은 서서히 사그라지고 있었고 밤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두 세대가 그 순간을 고요히 함께하고 있었다. 멀리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들려오고 나뭇가지 위에서는 새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듯했다. 생명의 향기가 묻어나는 저녁이었다. 그 침묵 속에는 아직 말로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과 신념, 조용한 바람 같은 생각들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한 틈 속에는 한 사람이 자신의 몫을 다해 살아왔다는 깊은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고독하고 거친 길도 결국은 평온한 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용한 깨달음이었다. 저의 낭독을 마칩니다. 다음은 최현진 낭독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현진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단편소설 약혼입니다. 먼저 작가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헤세는 1877년 독일 남부 출신으로 인간 내면의 성장과 정신적 자아 탐구를 그린 작품으로 널리 사랑받는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데미안, 시타르타, 수레바퀴 아래서 등이 있으며 특히 청춘기의 방황과 자아 탐색을 섬세하게 그려내 오랜 시간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시적이고 철학적인 문체는 시대를 넘어 깊은 울림을 주었고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 문학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소설 약혼의 주인공은 안드레아스 옹겔트라는 젊은 청년입니다. 작은 키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인물입니다. 청년이 돼서 고모의 수혜점에서 일하며 이성의 눈을 뜨고 가게를 방문하는 예쁜 아가씨들한테 잘 보이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파울라 키리허라는 아가씨만 그에게 친절했고 그를 우습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죠. 서른이 되자 고모는 결혼을 하면 가게를 물려준다고 하고 또 어머니는 아들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여자를 대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급기야 교회 성가대에 지원하게 합니다. 옹겔트는 자신이 짝사랑하는 예쁘고 명랑한 아가씨 마르그레트도 성가대원이어서 기꺼이 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도 많고 또 수줍고 서툰 꼬맹이 옹겔트는 계속 동료들의 장난과 놀림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좌절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파울라만이 따뜻함과 친절로 옹겔트에게 현실적인 조언도 건네고 또 그가 사람들과 관계를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연애 이야기를 넘어서 한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세가 섬세하게 그려내는 사랑과 수줍음, 그리고 청춘의 성장이 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저는 끝부분을 낭독하려고 하는데요. 부활절 교회 야유의 날입니다. 청년들의 도를 넘은 장난에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좌절해 있는 온겔트의 시선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성터에 가서 놀겠다며 아가씨들까지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르그레트 딜람도 자리에서 일어서며 풀죽은 채 앉아있는 안드레아스에게 진주가 박힌 예쁘고 앙증맞은 핸드백을 건넸다. 온겔트 씨, 가방 좀 맡아주세요. 놀다 올게요. 온겔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백을 받아들었다. 마르그레트가 너무나 당연한 듯
그가 청년들의 놀이에 끼지 않고 어른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다만 대원들이 연습 시간마다 보여주었던 그 기묘한 친절들, 괴짝을 가져왔던 일과 그 외 모든 일들을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기막힐 따름이었다. 안드레아스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뜰 뒤편 들판을 가로질러 숲으로 갔다. 손에 들린 핸드백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갓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 앞에서 걸음을 멈춘 그는 손수건을 꺼내어 아직 촉촉한 나무 둥치 위에 펼쳤다. 그리고 그 위에 조심스레 앉았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깊은 생각에 잠긴 안드레아스. 다시금 시선을 들어 예쁜 핸드백을 바라본 순간 저 멀리서 청년들이 함성을 지르며 신나게 노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안드레아스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소리 없이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어느새 눈물은 말랐고 흥분도 가라앉아 있었다.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슬픈지, 지금까지 얼마나 헛된 노력을 했는지 전보다 더욱 분명하게 의식되었다. 그때 사뿐사뿐한 걸음소리와 함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안드레아스가 둥치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파울라 키르허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혼자 고독을 즐기고 있나요? 파울라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를 유심히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빛이 점차 어두워졌다. 이내 여성스러운 따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왜 그래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니에요. 더 이상 미사여구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안드레아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저 내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사람들의 놀이객감이었다는 것을요. 아휴,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아니에요. 그랬어요. 난 그들의 놀이객감이었다고요. 특히 아가씨들의 놀잇감이었어요. 난 너무 순진하고 만만했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성가대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다시 나가면 되죠. 그러면 다 좋아질 거예요. 안드레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제 더 이상 어느 여자도 내게 관심을 갖거나 나를 진지하게 생각해주지 않을 거라고요. 운겔트 씨, 파울라가 천천히 말했다. 지금 당신 말이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고 당신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키러 씨가 내게 마음을 써주고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맙소사, 이런 말은 안 하려 했는데.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가장 못난 남자라고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지만 나랑 결혼하려는 여자는 아무도 없다고요. 한동안 정적이 흐른 뒤 파울라가 다시 입을 뗐다. 좋아요. 그런데 옹겔트 씨는 여자들에게 물어본 적 있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지. 물어봤냐고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뭐하러 물어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아는데. 그렇다면 옹겔트 씨는 여자들이 먼저 당신에게 와서 옹겔트 씨, 실례지만 저는 정말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죽겠어요.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오래 기다려야겠어요. 안드레아스가 한숨을 쉬었다.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파울라 양,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잖아요. 나를 좋게 생각해주고 조금이라도 내게 호감이 있는 여자가 있다면야.
그러면 당신은 그녀에게 아주 잘해주고, 윙크도 해주고, 아니면 집게 손가락을 흔들어 주기라도 하겠군요. 맙소사, 당신은 그 말을 남기고 파울라는 갑자기 마구 뛰어가 버렸다. 웃으면서가 아니라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안드레아스는 그녀의 눈물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와 그녀가 그렇게 뛰어가 버리는 모습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그는 곧바로 그녀를 쫓아 달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따라잡았을 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와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해서 키 작은 온겔트는 약혼을 하게 되었다. 안드레아스가 쑥스러우면서도 당당하게 신부감과 팔짱을 낀 채 음식점 뜰로 돌아오자 모두가 출발 준비를 마친 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갑자기 난리가 났다. 모두가 놀라워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고 곧이어 축하가 쏟아졌다. 그때 마르그레트가 안드레아스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런데 온겔트 씨, 제 가방은 어디다 두고 오신 거예요? 아뿔싸. 신랑감은 당황한 나머지 기억을 더듬어 가방을 어디에 두었는지 이야기하고는 황급히 숲으로 뛰어갔다. 파울라도 함께 뛰었다. 안드레아스가 오래 앉아 흐느꼈던 바로 그 자리. 갈색 낙엽들 사이에서 핸드백이 반짝이고 있었다. 신부가 말했다. 다시 오길 잘했어요. 저기에 당신 손수건도 있네요.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김희영 선생님께서 이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을 전하고픈 낭독가 김희영입니다. 저는 봄볕 아래서를 함께 읽으며 향기로운 사랑 이야기를 간접 경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마음이 몽글몽글해졌고 또 어떤 순간에는 설레는 마음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4월의 소나기만큼은 간접 경험이 아니라 마치 제가 쓴 문장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작가를 꿈꾸는 소녀 테오도라. 그녀가 쓴 작품에 스스로 감동하며 벅차오르는 모습에서 제가 쓴 글을 제가 읽고 울컥해서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또 소설에 몰두하다가 일상에서 할 일을 놓치고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장면에서는 그 어린 어깨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20년 전공 분야였던 집안일에서 손을 떼고 최선을 다했던 육아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카페 한 구석에서 노트북과 씨름하면서 문장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오도라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채 우체부만을 기다리면서 작가들이 정말 이렇게 몇 주씩 답장을 기다려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버텨야 할까 묻는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할 뻔했습니다. 수백 군데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고 하루에 수십 번씩 메일함을 열어보면서 끝없는 기다림과 거절 메일을 견디는 그 시간의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원고가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출간의 기쁨이 한순간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테오도라의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딸의 팔을 꼭 붙들어주는 아버지의 손, 자신 역시 같은 좌절을 겪어보았다고 조용히 고백하는 목소리. 오늘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4월의 소나기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조각조각 발췌해서 전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소나기, 이디스 워튼. 1862년에서 1937년. 미국 뉴욕 출신. 20세기 초 상류사회의 허위와 여성의 내면을 날카롭고 세련된 문체로 그려낸 작가다. 순수의 시대, 이선 프롬 등에서 계급과 결혼, 자아의 갈등을 깊이 탐구하며
억압된 욕망과 사회적 제약 속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섬세하게 포착했다. 1921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최초의 미국 여성 작가로 미국 문단에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테오도라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캐슬린 키드의 첫 소설을 받아준 곳이 홈서클이고 편집부에서 그녀에게 더 많은 원고를 요청했다. 그렇다면 글래디스 글린도 같은 행운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테오도라는 그동안 부모님 모르게 정말 많은 소설을 읽어왔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평가할 안목이 있다고 자부했다. 그녀는 거의 확신했다. 자신이 쓴 4월의 소나기는 굉장한 작품이다. 물론 캐슬린 키드처럼 가볍고 세련된 터치는 부족할지 몰라도 훨씬 강렬한 감정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테오도라는 단순히 독자를 즐겁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인간의 본질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그 목표를 이뤘다고 믿었다. 첫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테오도라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조니의 단추만큼은 꼭 챙기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만성 류머티즘으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이스 부인은 집안일을 장녀인 테오도라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테오도라는 진심으로 조니의 단추를 다 달아주고 케이트와 버사가 단정한 모습으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소설을 쓰는데 몰두하다 보면 일상의 자잘한 일은 신경 쓸 틈도 없고 기억할 여유도 없었다. 그래서 테오도라는 늘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후회만 할 뿐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문학적 성공만 거둔다면 그동안 소홀했던 모든 일들을 보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이 번 돈을 모두 쓸 계획이었다. 이미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다. 어머니를 위한 휠체어, 낡아빠진 아버지 진료실의 새 벽지, 여동생들에게는 새 자전거를 사주는 것, 그리고 조니를 기숙학교에 보내 단추 달기가 정규 수업에 포함될 교육을 받게 하는 것까지. 부모님이 그녀의 진심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나무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한 주는 끝없는 악몽 같았다. 테오도라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긴 했지만 아이들을 챙기거나 식사 준비를 하는 대신 길 끝까지 나가 우체부를 기다렸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아침에 해야 할 일은 전부 잊은 채였다. 그녀는 이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작가들이 정말 이렇게 몇 주씩 답장을 기다려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버티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테오도라는 문득 자기 손에 홈서클 봉투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눈앞의 글자들이 마구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단어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마담. 그녀를 마담이라 부르다니. 그리고 다음 줄, 마침내 문장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귀하의 소설 4월의 소나기를 잘 받았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을 기쁜 마음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상적인 조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곧 출간 예정이었던 작품이 작가의 병환으로 인해 연기되어 4월의 소나기를 한여름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월의 소나기가 잡지에 실리게 되었다. 테오도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 뒤편 숲속에 와 있었다. 그녀는 땅에 무릎을 꿇고 마른 낙엽을 헤치며 돋아나는 작은 초록줄기에 입을 맞췄다. 봄이었다. 봄. 모든 것이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수많은 희망이 한순간에 싹을 틔웠다. 갈색 대지는 그녀의 기쁨을 따라 떨렸고 나무 꼭대기는 그것을 고요히 받아들였다. 그 순간 가지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며 나타났다. 마치 나도 소식 들었어. 축하해. 하고 속삭이는 것처럼. 마침내 그날이 왔다. 테오도라는 서점에 미리 준비해둔 홈서클 한여름호를 받기 위해 가게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인도 위에 서서 기다렸다. 그리고 소중한 잡지를 손에 쥐자마자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버지가 아침 식사를 하라고 부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잠그고 손을 덜덜 떨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 있었다. 4월의 소나기. 잡지가 그녀의 손에서 툭 떨어졌다. 방금 읽은 그 이름은 내가 잘못 본 걸까? 4월의 소나기. 캐슬린 키드 지음. 해슬린 키드? 무슨 끔찍한 오타란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배신감에 북받쳐 오르는 눈물 너머로 테오도라는 다시 한번 활자를 확인했다. 그 이름은 분명히 캐슬린 키드였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아래로 미끄러졌다. 첫 문장을 읽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장이었다. 다음 문장도, 그 다음도,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끔찍한 진실이 그녀를 덮쳐왔다. 이건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줄리아 이모가 선물한 리본으로 곱게 묶은 그녀의 소중한 원고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하지만 그녀의 항의, 분노, 질문은 점잖고 부드러운 사과의 말에 금세 삼켜져 버렸다. 정말 안타까운 실수였습니다. 하필 같은 날 캐슬린 키드 작가님의 원고가 도착했거든요. 제목까지 똑같은 4월의 소나기였고요. 놀라운 우연이 겹쳐서 잘못된 답장이 동시에 발송됐습니다. 데이스 양의 소설은 우리 잡지의 방향성과는 다소 맞지 않는 내용이라 원래는 반송되었어야 했는데 착오가 생겼네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그 목소리는 마치 신경을 찌르는 고통 위에 조심스럽게 얹힌 외과 의사의 손처럼 차분하면서도 잔인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테오도라는 거리 위에 서 있었다. 택시가 그녀를 칠 뻔했고 전차의 종소리가 귀를 찢듯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다친 생명체를 한 듯 자신의 원고를 조심스럽게 품에 끌어안았다. 줄리아 이모의 리본에 묻은 잉크 얼룩, 그리고 가장자리가 때로 얼룩진 원고는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손 하나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테오도라는 놀라 멈춰섰지만 너무 지쳐 두려움을 느낄 힘조차 없었다. 곁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서둘러 걷지 않아도 돼. 많이 지쳐 보이는구나. 아버지, 그녀가 손을 빼내자 아버지는 다시 그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끼웠다. 테오도라는 떨리는 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다. 알고 계셨어요? 보스턴에 갔다는 거? 뭐, 대충 짐작은 했지. 잠시 후 그가 덧붙였다. 네 방에 홈서클 잡지가 놓여 있더라. 테오도라는 목이 메었다. 아버지, 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자꾸 입술을 피해 달아났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왔다. 그게 다 착오였어요. 제 소설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릴까 봐 반사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더 단단히 감쌌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속으로 얼마나 크게 웃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처음엔 좀 아프지? 아버지. 그는 걸음을 멈췄다. 시계에서 흘러나온 불빛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비췄다. 그는 예상하지 못한 공감의 말에 놀랐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저릿하게 울렸다. 나도 겪어봤으니까. 아버지도요? 정말요? 그럼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의사가 되긴 싫었거든. 아니, 난 그보다 더 큰 뭔가 천재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소설을 썼지. 아버지는 말을 멈췄다. 테오도라는 말없이 그의 팔에 매달렸다.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 살아있는 손을 간신히 붙잡은 사람처럼. 아버지, 1년, 꼬박 1년을 썼단다. 하지만 세상은 내 소설을 원하지 않았지. 그래서 네가 돌아올 즈음 기차역으로 나간 건 그날 혼자 돌아섰던 내 걸음을 아직도 잊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오도라의 소설은 그녀의 작품을 진심으로 알아봐줄 더 좋은 출판사를 만나서 분명히 세상 밖으로 나와 멋지게 빛나고 있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유난히 분주했던 4월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태어난 저의 책도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4월의 소나기를 잠시 피할 수 있는 처마가 되고 조용히 건네는 단단한 우산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윤혜자 낭독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가 윤혜자입니다. 아,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드릴 소설은 버지니아 울프의 질문하는 여자들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1882년에 출생했고 1941년에 사망했습니다. 영국 런던 출신이고요. 내면의 흐름과 의식을 섬세하게 포착한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자기만의 방 등에서 시간, 자아, 여성의 삶을 실험적으로 탐구하며 획일성의 반기를 들고 개인적 자유와 유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여성주의, 독립성, 모더니즘을 강하게 반영하며 오늘날까지 독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이전에 읽은 적이 없었고 중학생 시절에 만났던 어떤 시의 첫 시작으로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였어요. 음. 이렇게 시작하는 시였어요.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바로 박윤아 님의 목마와 숙녀라는 제목의 시였는데요. 그 시절에 이 시를 다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도대체 버지니아 울프가 누군데 그 생애라는 표현을 여기에 썼을까 하고 궁금증에서만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낭독을 위해 작가에 대해 찾아보니 위키백과에서는 그녀를 소설가, 수필가, 평론가, 작가, 그 외에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직업란에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했는지 질문하는 여자들을 읽으며 살짝 알 수 있었습니다. 소설 질문하는 여자들에서는 남성 우월주의가 높았던 시대에 폴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대신 런던 도서관의 모든 책을 읽어야 한다는 조건을 유언장에 남기며 시작됩니다. 언제나 모든 찬사는 남자들에게, 그리고 훌륭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잘 기르는 것이 여성 최고의 덕목이던 시대에 런던 도서관의 책을 읽어나가던 폴이 어느 날 절절한 절망이 깃든 목소리로 말합니다. 책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말도 안 되게 형편없어. 폴이 읽은 책은 거의 모두 남자들이 쓴 책이었죠. 남자들이 우월하다는 그녀들의 환상이 하나 둘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세상에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부터 꼭 알아보자고 서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모임 속에서 그녀들은 간간히 모여 서로의 관찰 결과를 공유하는데요. 저는 오늘 그로부터 5년 후 카스탈리아와 카산드라의 대화 부분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늘 모이던 그 방에 카스탈리아와 함께 앉았다. 우리는 옛날 회의록을 별 생각 없이 넘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기분이 참 이상해. 우리가 5년 전에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다시 보게 되다니. 내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었지. 삶의 목적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카스탈리아가 내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며 읽었다. 우리는 그 문장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훌륭한 남자는 적어도 정직하고 열정적이고 세속적이지 않아야 하고, 내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정말이지, 딱 여자들이 쓸 법한 표현이네. 아, 이런. 카스탈리아는 가벼운 한숨과 함께 책을 밀어냈다. 우린 정말 바보였어. 다 폴의 아버지 탓이야. 그 괴상한 유언장 말이야. 폴더러 런던 도서관의 책을 모조리 읽게 만들다니. 일부러 그런 게 분명해. 우리가 애초에 글을 배우지만 않았어도. 그녀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럼 우린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만 낳으며 살고 있었겠지.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었을지도 몰라.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 그녀가 내 말을 막으며 말했다. 아이를 낳아서 전쟁터에 보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말하려는 거겠지.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도, 그 어머니들도, 또 그 위의 어머니들도
모두 똑같은 일을 했어.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 그를 몰랐으니까. 나도 최선을 다했어. 우리 딸만큼은 절대로 그를 배우지 않게 하려고 말이야. 하지만 결국 소용없더라. 어제만 해도 애니 신문을 들고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어.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다음엔 로이드 조지가 좋은 사람이냐고 묻겠지. 그 다음엔 아널드 베넷이 훌륭한 소설가냐고 할 테고. 결국엔 내가 신을 믿느냐고까지 묻겠지. 대체 어떻게 내 딸에게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겠니? 그녀가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 보면 어때? 남자의 지성은 원래부터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내가 농담처럼 제안했다. 그녀는 눈빛을 반짝이며 다시 회의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맞아. 남자들이 이룬 위대한 발견들, 수학, 과학, 철학, 그 모든 학문을 생각해야지. 그녀는 거기까지 말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홉킨 교수랑 그 머리핀 사건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녀는 계속 웃으면서 회의록을 읽었고 나는 그녀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책을 탁 덮으며 외쳤다. 오, 카산드라, 왜 날 괴롭히는 거야? 남자의 지성이 우월하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생각 중 가장 바보 같은 거라는 걸 정말 모르겠니? 무슨 소리야? 기자든 교사든 정치가든 술집 주인이든 누구한테 물어봐도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말할걸?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 그녀가 조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들이 똑똑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어? 우리가 태초부터 그들을 낳고 먹이고 편히 쉬게 하며 길러왔잖아. 그들이 지금처럼 똑똑해진 건 전적으로 우리 덕분이야. 그녀가 힘주어 말했다. 우리는 남자들이 지성을 갖추길 바랐고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그 지성 자체라는 거지. 그녀가 말을 이어나갔다. 지성을 갖추기 전에 소년만큼 매력적인 존재가 또 있을까? 아름답고 잘난 체하지 않고 예술과 문학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며 삶을 즐길 줄 알고 남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존재 말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지성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지? 변호사나 공무원, 장군이나 작가, 교수 같은 사람이 되어버려.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고 매년 책 한 권씩을 써내며 오직 두뇌만으로 가족 전체를 책임지지. 정말 가엾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결국 그들은 모든 여자를 내려다보게 되고 자기 아내에게조차 진심을 털어놓지 못하게 돼. 예전엔 그들의 얼굴만 봐도 좋았는데 이제는 그들을 껴안으려면 눈을 감아야 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어. 물론 남자들은 스스로를 위로하지. 온갖 모양의 훈장, 화려한 리본, 엄청난 액수의 수입 같은 것들로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 위로받아야 하지? 앞으로 10년쯤 참으면 라호르의 주말 여행이라도 갈 수 있게 되는 걸로? 아니면 일본의 아주 작은 곤충 이름이 그 몸 길이보다 2배나 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걸로 만족해야 할까? 오, 카산드라, 제발 우리가 남자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야. 우리가 그들에게 무해한 일거리를 찾아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좋은 사람도 좋은 책도 얻지 못할 거고 그들의 통제 불가능한 활동이 낳은 결과물에 깔려 죽고 말 거야. 그러면 결국 셰익스피어가 한때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겠지. 이미 너무 늦었어. 지금 있는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걸. 그런데도 나보고 지성을 믿으라니.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거리에서는 남자들의 쉰 목소리가 지친 듯 외치고 있었다. 귀를 기울이자
평화조약이 방금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외침은 점점 멀어졌고 빗소리는 불꽃조차 제대로 터뜨리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우리 집 요리사가 분명 이브닝 뉴스를 사왔을 거야. 애는 지금쯤 차를 마시면서 철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신문을 읽고 있겠지. 이제 가봐야겠어. 카스탈리아가 말했다. 소용없어. 정말 아무 소용도 없어. 그 아이가 이미 글을 읽기 시작한 이상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야. 자기 자신을 믿는 법이지. 내가 말했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가 되겠지.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인데요. 어쩌면 그녀들에게 봄볕은 이제 막 비추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봄볕이 가장 강렬한 5월에 우리 세계 단편 문화학선 봄볕 아래에서 낭독회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낭독가로 시작해서 마지막 윤혜자 선생님의 목소리로 진행을 했고요. 일요일 아침 7시에요.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5월 17일부터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로 다시 낭독 책방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독가들 너무 애쓰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발췌도 너무 아름답게 해주셨더라고요. 디테일하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정화 선생님께서 봄볕 아래를 걸으며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훈금 선생님 고맙습니다. 좋은 글 들을 수 있어서 일요일 아침이 차분해졌어요. 네. 차분한 주말 끝까지 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네.